안녕하세요. 수박 겉핥기입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는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 중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기록입니다. 플루타르코스는 보통 그리스와 로마의 영웅을 한 명씩 짝지어 비교했지만 단 한 번 4명의 인물을 한데 묶어 서술했습니다. 스파르타의 두 왕 아기스 4세와 클레오메네스 3세, 그리고 로마의 두 호민관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와 가이우스 그라쿠스입니다. 이 4명의 정치인은 부의 불평등이라는 시대의 부조리에 맞서 개혁의 칼을 빼들었지만 합법과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무장한 기득권의 견고한 벽 앞에서 참혹하게 부서진 이상주의자들입니다. 개혁가들의 피로 물든 광장 지금 시작합니다. 국가의 멸망은 외부의 적이 성벽을 무너뜨리기 훨씬 이전 내부의 광장에서 구조적 모순이 골마 터질 때 이미 시작됩니다. 극소수의 기득권층이 국가의 부와 토지를 독점하고 빚에 허덕이는 무상계급이 양산될 때 체제는 필연적으로 붕괴의 전조 증상을 겪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플루타르코스의 기록을 통해 스파르타와 로마의 개혁가 사인의 비극을 살펴봅니다. 이들의 행적은 이념적 순수성이 어떻게 정치적 무능으로 전락하는지, 급진적 폭력이 어떻게 체제의 반동을 불러일으키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나아가 고대 사료와 현대 사학계의 교차 검증을 거쳐 이 이야기를 21세기 대한민국의 부동산 양극화와 한국사 속 개혁 사례들과 나란히 놓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몰락하는 스파르타입니다. 한때 그리스 최강의 군사국가였던 이 나라가 어떻게 빈사 상태에 빠졌고 2명의 젊은 왕이 어떤 최후를 맞았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기원전 3세기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호령하던 군사 강국 스파르타는 참담한 빈사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에파메이논다스가 이끄는 테베군에게 레우크트라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 헬로트라 분리는 국가 노예 기반이 무너졌고 리쿠르고스가 확립한 평등의 헌정 질서는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사유재산을 허용한 에피타데우스의 법안이 통과된 뒤 토지는 극소수 부유층의 손에 집중되었고 진정한 의미의 스파르타 시민은 불과 700여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나머지 대중은 무거운 부채와 빈곤에 시달리며 국가 방위의 의무조차 수행할 수 없는 처지로 전락했죠. 이 붕괴하는 체제를 구하겠다며 나선 2명의 구원자가 있었으니 에우리폰티드 왕조의 아기스와 아기아드 왕조의 클레오메네스였습니다. 이상주의자 아기스 4세. 기원전 245년 20살의 나이로 왕좌에 오른 아기스 4세는 역설적이게도 스파르타 최고 부유층의 상속자였습니다. 어머니 아게시스트라타와 할머니 아르키다미아는 당시 스파르타에서 가장 많은 부를 소유한 인물들이었죠. 그럼에도 아기스는 리쿠르고스 시대의 금욕주의로 회귀할 것을 선언하며 사치와 향락을 스스로 내던졌습니다. 모든 시민의 부채를 탕감하고 토지를 재분배하여 빈민과 주변인들을 새로운 시민으로 편입시켜 국가의 군사력을 재건하려 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인 600달란트에 달하는 거액을 앞장서서 국고에 헌납하며 진정성을 증명했습니다. 플루타르코스는 이를 두고 돈에 대한 절대적 초연함이자 고결한 미덕이라 극찬했습니다. 그러나 아기스의 순수한 이상은 기득권의 탐욕스러운 정치 공학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반대파인 공동 통치자 레오니라스 2세를 합법적 절차로 축출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교활한 외삼촌 아게실라우스의 술수에 휘말립니다. 토지는 내놓기 싫고 부채는 많았던 아게실라우스는 빚부터 먼저 탕감하고 토지 분배는 미루자는 교묘한 타협안을 내놓았죠. 채권 소각 직후 토지를 받지 못한 민중은 분노하며 지지를 철회했고 그 틈을 타 용병을 이끌고 귀환한 레오니라스 2세에게 정권을 빼앗기고 맙니다. 동족의 피를 흘리는 내전을 거부한 아기스는 신전으로 피신했으나 기득권층이 보낸 자들의 기만술에 속아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에포로스들의 약식 재판 끝에 아기스는 목이 졸려 살해되었고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 역시 같은 밧줄에 처참히 희생되었습니다. 처형 직전 자신을 위해 오열하는 형리에게 아기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게. 비록 부당한 죽음을 맞이하지만 법의 이름으로 나를 살해하는 저들보다 내 영혼이 훨씬 고결하고 행복하다네. 스파르타 역사상 최초로 에포로스의 손에 왕이 살해된 이 비극에서 플루타르코스가 지적한 아기스의 치명적 결함은 결단력 부족과 지나친 온건함이었습니다. 법은 언제나 그 법을 준 자들의 가장 잔혹한 무기가 됩니다.
클레오메네스 3세의 폭력적 낭만주의. 아기스를 처형한 레오니다스 2세는 죽은 아기스의 미망인 아기아티스를 자신의 아들 클레오메네스와 강제로 결혼시켰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복수극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아기아티스는 남편에게 죽은 전남편 아기스가 꿈꾸었던 스파르타의 웅대한 부활을 끊임없이 들려주었고, 스토아 철학자 스파이로스의 가르침까지 더해지며 클레오메네스의 내면에는 과격한 개혁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235년 왕위에 오른 클레오메네스 3세는 아기스의 실패 원인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에포로스라는 기득권 제도의 틀 안에서 합법을 고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전쟁을 핑계로 군대를 장악한 그는 기원전 227년 용병들을 이끌고 스파르타로 진격해 기득권의 산실인 에포로스 전원을 암살하는 무장 쿠데타를 감행합니다. 무력으로 정적들을 숙청한 뒤 80명의 지주들로부터 토지를 강제 몰수해 재분배하고 막대한 몸값을 치른 6,000명의 헬로트를 해방시켜 중무장 보병으로 편제하는 과감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신속한 군사체제 개편으로 스파르타는 잠시 펠로폰네소스의 패권국으로 부활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합법성을 상실하고 무력에 의존한 혁명 방식은 주변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공포를 자아냈습니다. 위협을 느낀 아카이아 동맹의 지도자 아라토스는 외세인 마케도니아의 안티고노스 3세를 끌어들였고, 기원전 222년 셀라시아 전투에서 스파르타군은 마케도니아의 압도적 군사력 앞에 전멸했습니다. 이집트로 망명한 클레오메네스는 결국 포로 신세로 전락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플루타르코스가 꼽은 그의 결함은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지나친 과감성과 폭력성이었습니다. 낭만적이지만 폭력적이었던 스파르타의 마지막 부흥운동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공화정의 금기를 깬 그라쿠스 형제. 스파르타 왕들의 죽음으로부터 약 한 세기 후, 이번에는 지중해의 절대 강자 로마입니다. 카르타고를 멸망시킨 이 거대한 공화정 역시 내부에서는 똑같은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지속된 정복 전쟁으로 인해 이탈리아 반도의 평범한 자영농들은 징집되어 장기간 농지를 비워야 했고, 그 사이 원로원 귀족들은 전쟁 포로로 유입된 값싼 노예 노동력을 활용해 대농장을 경영하며 국가 공유지를 불법으로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땅을 잃은 농민들은 로마 도심으로 몰려들어 무상계급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은 단순한 빈곤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 군단병은 일정 재산을 가진 시민들로 채워졌기에 빈민층의 양산은 곧 병력 자원의 고갈, 다시 말해 공화정 멸망의 전조였던 것입니다. 헌정을 파괴한 숭고한 개혁가 티베리우스.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의 외손자이자 로마 최고 명문가의 엘리트였던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누만티아 전쟁으로 향하던 길에 에트루리아의 황량한 들판에서 외국인 노예들만이 밭을 가는 참상을 목격합니다. 로마 시민들이 땅을 잃고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그는 스토아 철학자 블로시우스와 수사학자 디오파네스의 영향 아래 토지 개혁을 결심하죠. 그가 남긴 유명한 한탄이 있습니다. 들짐승에게도 굴이 있거늘 국가를 위해 싸우는 시민들에게는 쉴 곳이 없다. 기원전 133년 호민관에 취임한 티베리우스는 농지법을 발의합니다. 1인당 점유할 수 있는 공유지의 상한선을 506에라 약 125헥타르로 엄격히 제한하고 초과 점유분을 국가가 환수하여 무산자들에게 36에라씩 재분배하는 법률이었습니다. 기득권의 재산 증식 수단을 직격한 이 법안에 원로원은 격렬히 저항했고, 동료 호민관 마르쿠스 옥타비우스를 매수해 거부권을 행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티베리우스의 결정적 결함이 드러납니다. 거부권에 부딪히자 그는 민회를 소집해 옥타비우스의 호민관직을 강제로 파면시키는 공화정 헌정 사상 전례가 없는 초법적 조치를 강행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원로원에게 티베리우스가 로마의 전통을 무너뜨리고 1인 독재를 획책한다는 완벽한 정치적 프레임을 제공했습니다. 나아가 그는 페르가몬의 아탈로스 왕이 로마에 남긴 유산을 원로원을 거치지 않고 개혁 자금으로 전용하는 무리수까지 두었죠. 연설 도중 살해 위협을 알리려 손으로 머리를 가리킨 그의 제스처를 원로원은 그라쿠스가 군중에게 왕관을 요구하고 있다고 매도했습니다. 이듬해 호민관 재선이라는 또 다른 금기마저 깨려 하자 원로원 극우파 스키피오 나시카는 폭도들을 이끌고 카피톨리눔 언덕을 덮쳤습니다.
티베리우스와 300명의 지지자들은 곤봉과 의자 다리에 맞아 처참하게 살해당했고 그 사체는 테벨의 강의 오물처럼 버려졌습니다. 기득권의 프레임 조작이 폭력을 애국으로 둔갑시킨 순간입니다. 흥미로운 호일담이 하나 있습니다. 학살 후 신문대에선 스승 블로시우스에게 집정관이 물었습니다. 만약 티베리우스가 신전에 불을 지르라 했다면? 블로시우스는 답했습니다. 그분은 절대 그런 명령을 내릴 분이 아니오. 하지만 만약 그리 명했다면 그것이 로마 시민을 위한 최선이었을 것이기에 나는 따랐을 것이오. 이념의 순수성에 대한 굳건한 증언이었습니다. 복수와 제도의 설계자 가이우스 그라쿠스. 형의 처참한 죽음을 목격하고 침묵하던 동생 가이우스 그라쿠스는 꿈에 나타난 형의 질책을 듣습니다. 왜 주저하느냐? 우리 두 사람은 인민의 챔피언으로서 같은 삶과 죽음을 맞이할 운명이다. 기원전 123년 호민관에 선출된 가이우스는 형보다 훨씬 치밀하고 거대한 정치공학적 청사진을 들고 나왔습니다. 가이우스의 미덕은 압도적인 행정력과 천재적인 제도 설계 능력이었습니다. 빈민에게 원가 이하로 식량을 배급하는 곡물법으로 하층민의 전폭적 지지를 얻었고 속주 아시아의 조세징수권과 배심원단 자격을 원로원이 아닌 기사계급에게 넘겨줌으로써 기사계급을 우군으로 포섭해 원로원을 철저히 고립시켰습니다. 대규모 도로망 정비와 새로운 식민지 건설로 국가의 인프라까지 혁신하고자 했죠. 그러나 원로원의 반격은 교활했습니다. 또 다른 호민관 리비우스 드루수스를 사주해 가이우스의 법안보다 훨씬 자극적이지만 실현 불가능한 선심성 공약들을 남발하게 함으로써 대중의 지지를 분산시킨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가이우스가 이탈리아 동맹 시민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확대하려 하자 자신들의 특권이 나뉠 것을 우려한 로마 하층민들마저 그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기원전 121년 지지자들과 원로원 파벌 간의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자 원로원은 헌정사상 최초로 국가 비상기업령인 원로원 최종 권고 즉 SCU를 발동합니다. 집정관 루키우스 오피미우스는 용병과 크레타 궁수들을 동원해 가이우스파를 학살했고 가이우스는 피신 끝에 충실한 노예에게 명하여 자결을 택했습니다. 그의 최후는 더욱 참혹했습니다. 현상금을 노린 septimuleius가 가이우스의 머리를 잘라 뇌를 파내고 무거운 납을 채워 넣어 17파운드 무게만큼의 금을 타간 것입니다. 개혁가의 숭고한 죽음마저 탐욕의 저울에 계량된 기득권의 비릿한 축제였습니다. 플루타르코스는 폭력 사태 앞에서 지나치게 수동적이고 무기력했던 가이우스의 태도를 결함으로 지적하며 그의 선동적인 수사학이 결국 스스로를 삼켰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그라쿠스 형제의 농지법은 과연 정당한 개혁이었을까요? 아니면 급진적 혁명이었을까요? 고대 사료들의 시선부터 엇갈립니다. 로마 제정기의 역사가 아피아노스는 저서 내란기에서 티베리우스의 농지법을 이탈리아의 인구 감소와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대의 정당한 법률을 갱신한 지극히 합리적이고 행정적인 절차로 묘사했습니다. 반면 플루타르코스는 이 사건을 엘리트 간의 치열한 도덕적 대결이자 정치 투쟁으로 극화했고 사실상 기득권의 재산권을 무보상으로 환수하는 혁명적 조치라고 서술했습니다. 현대사학자 데이비드 스톡턴과 에른스트 베이디언 등은 아피아노스의 서술이 당시 그라쿠스 지지파들의 정치적 수사학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기득권의 관점에서 보면 수대에 걸쳐 합법적 사유지처럼 매매되고 상속되고 담보로 잡혀온 공유지를 보상 없이 강제 환수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로마 사회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전례 없는 조치였다는 것이죠. 그라쿠스 형제가 타파하려 했던 농업 위기의 본질에 대해서도 학계의 평가는 수정되고 있습니다. 네이선 로젠스타인은 저서 롬에도어에서 징병제로 인한 자영농의 몰락과 대농장의 득세라는 전통적 서사를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그의 실증 연구에 따르면 기원전 2세기 로마 시민들은 군 복무를 생애주기에 맞춰 효율적으로 소화했고 전쟁 배상금으로 상당한 풍요를 누렸다는 겁니다. 문제의 핵심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시대에 도래한 인구 증가와 로마 특유의 분할 상속제였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면서
자식들에게 나눠줄 토지 면적이 급감했고 결국 토지가 부족해진 농민들이 로마 빈민으로 유입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시각에서 보면 그라쿠스의 개혁은 순수한 경제 구제책이라기보다 원로원 내 정치 파벌간이 헤게모니 싸움에서 빈민층의 지지를 무기로 삼으려 했던 포퓰리즘적 성격이 강하다는 에리히 그루엔 등의 파벌 정치론과 궤를 같이 합니다. 나아가 옵티마테스, 즉 원로원파와 포플라레스, 즉 민중파라는 이분법적 프레임 자체가 후대에 더 씌워진 정치적 수사학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플루타르코스 비교론. 플루타르코스는 통상 두 명의 인물을 비교하는 자신의 공식을 깨고 이례적으로 스파르타의 두 왕과 로마의 두 호민관을 한데 묶은 사인 비교론을 작성했습니다. 그는 네 사람 모두 타락한 헌정을 바로잡으려 한 위대한 개혁가였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성취와 과정에서 엄격한 도덕적 우열을 가렸습니다. 미덕의 최고봉은 티베리우스였습니다. 공화정 최고 명문가 출신임에도 어떤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고 오로지 국가를 위해 희생했다는 점에서 인성과 순수성, 뇌물에 대한 결벽에서 최상위 평가를 받았죠. 정치활동 중 과오나 범죄를 가장 적게 저지른 무결점의 이상주의자로는 아기스 4세를 꼽았습니다. 비록 개혁에는 실패했으나 동족의 피를 흘리는 폭력을 절대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가이우스는 압도적 행정력을 가졌음에도 위기 상황에서 수동적이고 겁을 먹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클레오메네스는 스파르타 무력의 부활이라는 가장 뚜렷한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으나 에포로스들을 불법으로 살해하는 폭력적 독재를 자행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플루타르코스의 비교론은 정치적 목적의 달성 여부보다 수단의 합법성과 절제라는 윤리적 에토스를 훨씬 무겁게 평가하는 스토아적이고 중기 플라톤주의적인 역사관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혁가 비교 분석. 4명의 개혁가를 한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기스 4세의 목표는 전통 복원과 토지 균등 분배였습니다. 부채 전면 탕감까지는 실행했지만 토지 재분배에는 실패했죠. 치명적 결함은 결단력 부족과 온건함에 대한 집착이었고, 최후는 재판 기만 끝이 교살이었습니다. 클레오메네스는 에포로스 권력 분쇄와 토지 강제 몰수를 밀어붙였고 80명의 지주 토지 몰수와 6,000명의 헬로트 무장까지 실행했습니다. 그러나 성급하고 무자비한 폭력이 외세의 개입을 불렀고 이집트 도주 후 자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티베리우스는 대지주의 공유지 독점 타파와 자영농 육성을 내걸고 농지법을 통과시켰지만 동료 호민관 강제 파면이라는 헌정 파괴가 발목을 잡아 곤봉에 맞아 살해된 뒤 강에 유기되었습니다. 가이우스는 하층민 보호와 정치 구조 재편을 꿈꾸며 공물법과 기사계급 배심원단 편입, 도로 건설을 실행했으나 위기시의 수동적 태도 끝에 계엄령 속에서 자결했습니다. 온건하면 무능으로 몰리고 과격하면 폭력으로 무너진다. 네 사람은 각기 다른 길을 걸었지만 종착지는 모두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와의 평행이론. 플루타르코스가 포착한 이 고대의 비극은 시공간을 초월해 21세기 대한민국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토지 독점과 부의 양극화, 그리고 이를 타파하려는 개혁이 기득권 카르텔에 의해 교묘히 분쇄되는 패턴은 현대 한국 사회에 너무나도 익숙한 기시감을 안겨줍니다. 그라쿠스 형제가 목숨을 걸고 타파하려 했던 로마 귀족들의 공유지 독점은 오늘날 한국을 잠식하고 있는 부동산 쏠림 현상과 완벽히 겹칩니다. 통계청과 국토교통부의 지표에 따르면 토지 소유 불평등을 나타내는 진위계수는 가액 기준 0.803, 면적 기준 0.914라는 주요 선진국 대비 극단적인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위 1% 세대가 전체 민유지 가액의 약 27.1%를 차지하고 상위 10%가 무려 67.1%를 독점하고 있죠. 로마의 대농장이 시민들을 소작농과 도시 빈민으로 전락시켜 군사력 붕괴를 초래했듯 한국의 천문학적인 주택 가격과 부동산 독점은 청년층의 주거 불안과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사태로 이어지며 국가 소멸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들짐승에게도 굴이 있거늘 시민들에게는 쉴 곳이 없다던 그라쿠스 형제의 한탄은 2000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부동산 소외계층이 되어버린 오늘날 청년들의 분노와 직결됩니다. 급진적 개혁이
기득권의 반발과 여론의 이탈로 파괴되는 양상은 한국사에서도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고려 말 신도는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해 권문세족이 불법 점유한 농장과 노비를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려 했습니다. 초기에는 민중의 절대적 지지를 얻으며 기득권을 분쇄해 나갔지만 점차 방식이 과격해지고 신은 기득권으로 부상하던 신진사대부들의 이익마저 침해하자 요승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처형당하고 말았죠. 그라쿠스와 클레오메네스의 행보를 섞어놓은 듯한 궤적입니다. 조선 중기 훈구파의 거짓 공훈을 삭제하려 했던 조광조의 위훈 삭제는 티베리우스의 무리수와 빼닮았습니다. 조광조의 도덕적 결벽증과 극단적 이상주의는 훈구파의 기득권을 벼랑 끝으로 몰았지만 그들은 주초위왕, 즉 조씨가 왕이 된다는 날조된 가짜뉴스를 생산해 조광조 일파를 기묘사화로 숙정해버렸습니다. 연설 중 머리에 손을 얹은 티베리우스를 두고 왕관을 쓰려 한다며 매도한 로마 원로원의 선동과 완벽한 평행이론을 이룹니다. 그렇다면 개혁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상주의자들이 피를 흘린 자리에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은 언제나 냉혹한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조선 후기 잠곡 김육의 대동법은 농민을 쥐어짜던 공납의 폐단을 고치기 위해 토지 결수에 따라 쌀을 징수하게 한 조세개혁이었습니다. 양반 지주의 부의 불평등을 시정하려는 본질은 그라쿠스의 농지법과 같았지만 김육은 조광조나 그라쿠스처럼 도덕적 선동이나 초법적 무리수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랜 기간 권력자들을 집요하게 설득하고 지역별로 점진적으로 시행을 확대하며 기득권과 타협하는 수완을 발휘했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현실적 제도를 안착시켰기에 핏빛 내전 없이 개혁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라쿠스 형제가 폭력적 수단이나 감정적 대응 대신 로마 공화정 내의 파벌들과 인내심을 갖고 타협하는 김육의 정치적 기술을 보였다면 어쩌면 참혹한 내전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플루타르코스가 묘사한 4명의 영웅은 하나같이 부당한 권력과 왜곡된 분배 구조에 맞서 싸우다 비참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피 흘린 광장이 후세에 남긴 진정한 교훈은 선악의 이분법적 승리가 아닙니다. 대의가 아무리 숭고할지라도 수단의 불법성은 용인되지 않으며 개인의 도덕적 결벽증과 열정만으로는 합법으로 위장한 기득권의 견고한 카르텔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는 냉혹한 진실입니다. 티베리우스가 동료 호민관을 파면하고 클레오메네스가 에포로스를 살해한 순간 이들은 헌정을 파괴했다는 완벽한 명분을 기득권에게 헌납하고 말았습니다. 기득권 세력은 이상주의자들의 작은 절차적 결함을 파고들어 원로원 최종 권고 같은 합법적인 국가폭력을 동원해 그들을 짓밟았죠. 이는 오늘날의 정치와 조직사회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피를 흘리는 순교자의 낭만이 아니라 기득권의 프레임을 돌파하는 치밀한 현실 감각과 제도를 직조해내는 정교한 타협의 기술입니다. 개혁은 광장의 핏자국 위에서 멈추지만 제도는 비로소 일상의 뿌리를 바꿉니다. 오늘은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 속 4명의 개혁가 아기스 4세와 클레오메네스 3세 그리고 그라쿠스 형제의 비극을 살펴봤습니다. 2000년 전 광장에 흘린 피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영웅들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박겉핥기였습니다.